이승만 대통령의 사상과 정신, 그 철학, 또 비전을 연구하는 이 학당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작전 통제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작전 통제권, 6.25 전쟁 직후에 수도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된 이 국가 운영의 위기에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메가드 유엔군 사령관한테 작전 지휘권을 이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사실상 민간 대통령이셨습니다마는 이 전시 내각을 포함을 해서 군 수뇌부에 중요한 국면이 있을 때마다 이 전쟁을 지도를 했습니다. 이런 전쟁 지도 과정에서 이 작전 통제권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많은 부작용, 암초가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6.25 전쟁 시에 가들이 북한이 전면 남침을 감행했습니다마는 이 대통령의 그 전쟁 목표는 국가 통일이었습니다. 한만 국경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었죠. 이런 전쟁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엔군과 계속 트러블을 일으키는데 그 사이에서 이 작전 통제권에 의해서 제대로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바로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이어서 이 해방 휴전 협정 이후 현재까지 이 작전 통제권을 둘러싸고 어떠한 한미 간에 협의들이 있었는가를 재조명하면서 시사점을 끌어낸 다음에 왜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해야 되는가에 대한 목적과 그 의의를 알아보고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갖고 전자권을 전환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주안을 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날 제1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시기 전에 이 대통령은 국가는 이러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구상을 하십니다. 국가는 독립과 자유민주주의가 보장이 되고 인간의 모든 기본권이 향유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해서는 육해공군의 국군이 필요하다. 또 자유를 함께하고 있는 국가들과 우호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고 통상을 통해서 국익을 증진시켜야 된다 하는 내용을 제시를 합니다. 또 국방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의 독립과 명예, 그다음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은 필요시는 불사하겠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도 우리의 국토가 유린되거나 자유민주주의가 도전받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아시듯이 끊임없이 북진 통일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허구에 그친 얘기가 아니었다고 봅니다. 이 대통령께서는 공산 압제에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를 조속히 해방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6.25 전쟁을 하면서도 빨리 38선을 돌파해서 국경선을 회복을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6.25 전쟁은 아시듯이 복합적으로 전쟁이 일으키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소련의 세계 공산주의 적화 전략의 일환으로 김일성은 매수가 됩니다. 이른바 칼 막스의 역사 발전 5단계설이 있습니다. 원시 공산주의로부터 고대 노예사회, 중세 봉건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를 거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바로 그 공산주의가 도래된다고 했는데 이 예언과는 달리 이 자본주의 국가였던 서구라파의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은 수정자본주의에서 공산화가 되지 않습니다. 아, 이게 틀렸구나. 그래서 이 동방으로부터 우유에 의한 적화 전략의 야심을 갖게 됩니다. 바로 스탈린이죠. 가장 먼저 타겟트가 중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 인도차이나 반도, 그다음에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결국은 유럽까지 공산시키겠다는 세계 대적화 전략의 그랜드 스트래테지를 구상을 하고 시행을 하죠. 바로 그 일환으로서 1949년 10월 1일 날 중국 대륙은 공산화가 됩니다. 이 중국 대륙의 공산화는 결정적으로 한반도에 적화를 하는 모멘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미국은 당시 합동분석위원회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전략적 가치는 전혀 없다고 보는 것이죠. 16개 지역에서 15위였습니다. 그만큼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당시에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를 하게 됐고 아시는 대로 1950년 1월 12일에 있었던 에치슨 라인이 설정이 되죠. 알류산 열도로부터 일본을 지나서 필리핀에 이르는 환태평양 전략 방위선이 선포가 됩니다. 바로 한반도와 대만은 여기서 배제가 되죠. 이것은 전쟁을 하게 된다면 결단코 미국이 개입하지 아니라는 그런 단서를 제공합니다. 또한 분명히 김일성은 이른바 상당히 명분이 있는 캠페인을 벌립니다. 미 제국주의자에 의해서 고통받고 지주 자본가 계층에서 신음하고 있는 남조선을 해방을 시켜야 된다는 온전한 해방을 하겠다는 야심을 갖고 남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에 비해서 한국은 당시에 좌우에게 격렬한 충돌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했고 특히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한다면은 압도적으로 병력 수나 중요한 전력 면에서 열세했었습니다. 이른바 북한군은 20만에 가까이 대비해서 우리는 그 반절에 불과했고 중요한 그 전력은 전쟁에서 중요한 무기는 전차와 그다음에 전투기였습니다. 우리는 전차 한 대가 없었던 데 비해서 북한은 240여 대. 그다음에 전투기는 211대에 비해서 우리는 22대, 10분의 1밖에 안 됐었던 것이죠. 이런 전력의 열세는 전쟁으로 몰아붙였을 때 결코 우리 국군이 북한의 남침을 저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북한은 침공 계획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대단히 치밀하면서도 아주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을 합니다. 38선으로부터 남단인 부산과 목포를 점령하는 데는 대개 50일 작전이 소요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38선으로부터 남단까지 500km입니다. 매일 10km를 진군에 나갔을 때 50일이 걸리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전한 해방을 위해서 해방 5주년이 되는 1950년 8월 15일 날 남조선을 완전히 해방시키겠다는 구상이었기 때문에 역산을 한 겁니다. 그럼 50일을 역산했을 때는 1950년 8월 15일 날 해방된다고 온전한 해방을 시킨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8월 15일, 8월 달에 15일이 되고 7월 달에 31일, 그 다음에 이제 6월 26일이 됩니다만은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습을 노리는 겁니다. 바로 일요일 날 새벽에 38선을 전해서 전면 남침을 감행하는 것이죠.
6.25 전쟁은 다음과 같은 4단계 작전을 거쳐서 휴전을 하게 됩니다. 제1단계는 말씀드렸듯이 1950년 6월 25일 공사실을 위해서 38선 일대 전면 탱크를 앞세운 남침을 감행한 이후에 바로 이 낙동강 최후 방어선까지 진격해 나가는 것을 남침기로 봅니다. 그 이후에 50년 9월 15일 날 다글라스 맥아더 원수에 의해서 인천 상륙 작전을 하는 것이 9월 15일이죠. 그래서 서울을 달아나고 북진에서 반격에 나가가지고 바로 그 압록강의 초산과 해산지를 회복하는 그 시기를 2단계로, 또 3단계는 50년 11월 26일 날 중공군이 전면 개입을 해가지고 밀어붙입니다. 평양을 장악하고 수도 서울이 또 뺏기고 하는 일사후퇴가 일어나죠. 그리고 심지어 이 원주 이 강릉 삼척 일대까지 37도선까지 내려옵니다. 이 시기를 중국의 개입기로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받아쳐가지고 올라가는데 유엔군에 의해서 재반격해서 지금 38선 일대까지 올라가는 시기가 됩니다. 근데 말리크 유엔 주재 소련 대사가 휴전 협상을 제의하고 1951년 6월 23일 날 공산 측과 유엔군 측이 거기에 동의함에 따라서 휴전 협상이 이루어지고 또 전선에서는 아주 피 흘리는 교착 상태에서 이 진치전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휴전과 동시에 혈전과 설전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 쪽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6월 25일 날 10시에 비온 연못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보고를 받습니다. 지금 전 38선에 걸쳐서 북한이 쳐들어왔습니다. 급히 서둘러서 경무대에 복구해가지고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전시 내각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장면 비상 명령을 하달하고 전 국민한테 하달을 하고 장면 주미 한국 대사한테 미국 정부와 유엔에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을 합니다. 동시에 미 측은 당시에 주한 미국 대사에 있었던 존 무초 대사를 통해서 바로 에치슨 미 국무장관에 보고를 합니다. 그 당시에 트루먼 대통령은 자기 생각했던 그 캔사스와 미조리지에 있는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그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으로부터 북한의 남침을 받았다는 공격, 그런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트루만이 급거 워싱턴으로 복귀하려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그 날이 새면 오십시오 해가지고 그 이튿날 옵니다. 그래서 NSC를 소집을 하고 그래서 메가더한테 바로 필요한 조치들을 하죠. 해공군 전력을 즉각 투입을 하라. 그리고 유엔에서는 어떻게 아시는 대로 유엔에서는 결의안이 채택이 됩니다. 북한인민군은 즉각 38선 이북으로 퇴각을 하라.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었죠. 바로 이어서 또 다른 결의안이 채택이 되는데 유엔의 모든 회원국들은 이 공산 불법 침략자들을 규탄을 할 뿐만 아니라 전투병을 파병을 해서 완전히 섬멸을 하자 하는 유엔 참전 결의안이 채택이 됩니다. 지금 사진은 6월 27일 날 10시 반에 도쿄의 극동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원수가 수원 비행장에 도착하는 사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현장에 나갑니다. 갑작스럽게 야크게 하고 F-86 우리 어머했던 전투기가 교전이 벌어집니다. 거기 아주 치열한 공중전이 벌어지는데 갑작스럽게 한 100m 전방에서
적기 야크기에 의해서 포탄이 쏟아지는, 그래서 아주 아수라장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야크기는 격추당합니다. 이 대통령은 메가드한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김일성과 스탈린이 당신이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북한의 이런 남침은 한국에 대한 도전이 아니고 전 자유우방 국가들에 대한 전쟁입니다. 여기에서 막아주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일본이나 필리핀, 더 나아가서 유럽도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됩니다. 하는 그 주문을 합니다. 아, 그렇구만요. 북한인민군은 소련의 지시를 받은 위장한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같이 인식을 하면서 제가 바로 도쿄에 복귀를 하면은 트루만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서 참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을 합니다. 바로 이쪽 오른쪽 사진은 지금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중앙대학교 앞에 이 한강의 대안 쪽이죠. 한강의 대안 쪽에 그 조그마한 동산이 있습니다. 거기 교통호를 따라서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이 교통호 친지를 사수하고 있는 병사한테 질문을 합니다. 왜 지금 저 포탄이 이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왜 거기서 그렇게 총을 그쪽으로 대고 있느냐 하니까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죽을 겁니다. 사수를 할 겁니다. 그럼 동료 옆에 있는 그 전우들도 마찬가지냐? 똑같습니다. 혹시 우리한테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없느냐? 요청하고 싶은 얘기가 없느냐? 지금 시급한 것은 무기와 탄약입니다. 무기와 탄약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합니다. 상당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 결기 어린 우리 국군들의 항전 모습을 보고 또 복귀를 하면서 딱 이륙했을 때 수많은 피난민들이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격은 대단히 컸었습니다. 바로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적대 세력이 수도 서울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를 찾아 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거 분명히 지켜줘야 되겠다, 보호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굳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쿄에 도착한 즉시 전문을 보내서 오게 됩니다. 7월 1일 날 스미스 태스크포스가 부산에 도착을 합니다. 유엔사를 말씀드리기 전에 7월 13일 날, 지금 7월 13일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대전이 함락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대통령은 참모의 건의를 받아서 뭐 여러 가지 비판이 있습니다만은 수도 서울이 3일 만에 함락이 되는 상황이었죠. 만약에 6월 27일 날 서울을 빠져나갑니다만은 이 대통령이 경무대에 계셨더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듯이 북한의 포탄으로부터 혹은 전차로부터 경무대가 완전히 장악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뭐 전쟁이라는 것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전으로 가서 있다가 대전에서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긴박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측북령 쪽은 게릴라들이 응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목포를 통해서 부산으로 이전을 하게 되죠. 부산에 있을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지금 상황 7월 13일 날 전시 내각을 경상북도 도청지사 관사에 도청해서 개최를 합니다. 그때 최병덕 그다음에 누굽니까? 정일권 국방장관과 함께 그 다음과 같은 지금 보시면은 유인물을 참조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8쪽입니다. 8쪽에 이 작전 통제권에 관한 중요한 서한이 요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8쪽의 초안을 당시에
이 신성무 국방장관과 정일권 육군총참모장, 요즘은 육군 총장에 해당됩니다만은 육해공군 총사령관 겸 육군 총참모장인 정일권 장군한테 묻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중요한 문건을 서한을 메가더 장군한테 보내려 합니다. 꼼꼼히 한번 봐주고 솔직한 얘기를 나한테 해주소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한의 적대 행위가 존속되는 한, 지속되는 한 대한민국 육해공군에 대한 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한테 이양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은 당신 유엔군 사령관인 메가더 장군이 하시거나 8군 사령관이 하시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성모 국방장관은 대단히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유엔군 산하에서 작전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지당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정일권 총참모장, 육군 총장은 다음과 세 가지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작전 통제권을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 군에 대한 이리라 저리라는 편제가 있습니다. 인사권이 있습니다. 또한 주연 작전을 하게 될 때 우리 뜻대로 작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대단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하는 건의를 합니다. 아, 그거 맞는 말이구만. 그런데 말이야. 지금 대단히 위급한 상황이잖아. 일단 유엔군 단일주의 체제 속에서 국군이 들어가서 작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작전 지휘권이라는 것은 내가 준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철회해서 우리 스스로 행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마지막으로 이 상태에서 유엔군과 긴밀히 협조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소. 이렇게 가이던스를 줍니다. 이런 작전 지휘권에 대한 이양은 말씀드린 대로 유엔군 사령관의 단일주의 체제에 의해서 작전을 일사불란하게 해서 공산주의 침략을 막았던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이 작전 지휘권은 다고하는 너댓 가지 의해서 아주 중대한 도전에 직면합니다. 첫째는 이 38선을 돌파할 때 유엔과 미 측의 강력한 제지를 받습니다. 또한 북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분명히 유엔사를 통해서 남쪽에 대해서 배타적인 관할권 행사할 수 있으나 북한 지역은 유엔군이 장악하는 지역으로서 당신이 접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휴전에 반대를 하죠. 휴전을 반대하면서 휴전이라는 것은 또 다른 분단을 고착화시킨다고 판단해서 결사 반대를 합니다. 작전 통제권을 철회해서 국군 단독으로 북진하겠다고 합니다마는 이러한 걸림돌인 이 대통령을 제거시켜야 되겠다는 에버레디 작전을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되죠. 이처럼 작전 통제권은 대단히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그것을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유엔사의 지휘 구조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총사령관은 극동사령부인 도쿄에 있으면서 지휘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펜타곤과 유엔에 의해서 작전 지침을 받죠. 전쟁 지침을, 전략 지침을 받습니다. 바로 유엔사가 실정을 하고 실제 군사작전의 지휘관은 8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이 8군 사령관이 초창기에는 미군의 1군단과 9군단, 우리 한국군 2군단을 직접 지휘를 했고, 우리 한국군은 육군 참모총장을 통해서 간접 지휘를 최초는 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3군단이 있습니다. 그러고 인천 상륙작전을 하면서 동시에 원산으로 가서 또 원산 지역에 상륙작전을 하는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그게 10군단이었습니다. 바로 이 10군단은 우리 1군단을 작전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 중공군이 쳐들어와서 현리 지역에서 우리
이 3군단이 괴멸이 됩니다. 해체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3군단이 해체되는 순간 육군본부의 그 책임자인 군참모총장은 더 이상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유엔군 사령관은 양대축입니다. 이른바 서부전선 지역은 8군 사령관으로 하여금, 우측 동부전선 지역은 10군단으로 하여금 전쟁을 치르는 대단히 어이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전쟁의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결정이 확인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당시에 8군 사령관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시각은 대단히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바로 이게 워커 장군입니다. 워커 장군은 최초의 8군 사령관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죠. 그러나 상당히 배짱이 있고 프로도자 같은 스타일이었고, 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주 격렬할 정도로 불손했습니다. 심히 이 대통령이 워커 장군을 증오할 정도 싫어했습니다.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워커 장군이 쭉 의정부 쪽으로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전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비보를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아무런 대꾸를 안 씁니다. 뭐 잘 죽었구만 그런 얘기까지는 안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관계가 불편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오신 분이 벤프리트 장군 아닙니까? 리즈웨이 장군입니다. 매스유 리즈웨이 장군인데, 리즈웨이 장군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여기가 뭡니까? 여기도 그렇고요. 이 수리탄입니다. 수리탄을 딱 차고 경무대에 와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상당히 쇼크를 받습니다. 이 대통령이. 리즈웨이 장군 당신이 왜 이렇게 수리탄을 달고 나한테 던지려고 그래? 뭐 이런 조크를 던집니다만은, 리즈웨이 장군은 공수부대 출신으로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대리 전역 지역에서 아주 혁혁한 전과를 내서는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대단히 공격적이고, 바로 그것은 이 대통령의 전쟁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야중군 사령관이었죠. 그래서 많이 좋아합니다. 그 후에 온 분이 이제 벤프리트 장군입니다. 벤프리트 장군은 대단히 지성이 있는 분입니다. 벤프리트 장군의 가장 큰 기여는 우리 한국군의 토대를 구축하고 인재를 육성하고 또 육군사관학교를 창설할 수 있도록 계속 전쟁 와중에 조언을 합니다. 그 옆에는 테일러 장군입니다. 테일러 장군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그것은 계속 휴전 문제를 놓고 충돌하다 보니까 이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황은 계속 밀리는 겁니다. 밀려서 7월 말이 되면은 바로 이 낙동강추 방어선으로 이렇게 완전히 거의 다 우리 남한의 땅이 북한에 의해서 뺏기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이미 미군은 미 1기갑 여단과 에어 캐벌리 퍼스트 에어 캐벌리 디비전과 24사단, 25사단 또 일부 2사단이 후방 지역에 있습니다만은 이쪽 지역은 우리 국군이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제일 좌측에서 1사단 요간지구 전투를 하죠. 다부동 전투입니다만 그쪽 작전을 하고 또 이 일대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하고 결국은 영천 지역이 피탈되는 상황이 됩니다. 또 대구 비행장에 적의 박격포 공격을 받는 상황이 됩니다. 영천과 대구를 잃게 되면은 데이비드 라인이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데이비드 라인에 의해서 밑에까지 다 내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워커 장군은 이 대통령한테
정일권 총리를 통해 정일권 총장을 통해서 이게 가장 막강한 사단을 준비를 하고 한국의 주류의 10만 국민들을 빨리 망명할 수 있도록 괌이나 하와이, 오키나와를 망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 대통령은 통탄해합니다. 무슨 얘기냐고. 나 이승만은 평생을 해외에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왔는데 또 내가 일부 백성들을 끌고 해외로 도망가라고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하면서 내 옆에는 언제든지 총이 있다. 그래서 그 옆에 이제 또 무초대사가 있었는데 만약에 나를 부산에서 혹은 딴 데로 내빼라고 한다면은 북한군이 많이 온다면은 우선적으로 이 총을 가지고 적군을 사살할 거고 적군 사살한 다음에 내 처를 프란체스카 여사를 죽이고 나도 죽는다. 아주 결사항전을 결단코 우리 국민들이 우리 백성들이 북한군을 굴복시키지 우리가 거꾸로 당하지 않겠다는 결기를 보여주죠. 또 한 가지는 그 메가더를 통해서 일본 군들을 한반도에 상륙시켜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가들이 그 군대가 진입을 해가지고 황제 진입해가지고 그건 1894년도죠. 청일전쟁 때 황제 진입해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결국은 우리가 식민통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 또 그놈들이 온다니 말도 들으니 만약에 온다면은 일단 북한과 싸움을 중단하고 일본 군들을 왜군들을 셔네타르로 쳐박아가지고 몰아낸 다음에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일본군의 참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않게 되죠. 지금 상황은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결기를 잇고 그전부터 구상을 했던 다글라스 맥아더 원수의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천을 상륙작전 지역으로 선정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맥아더 원수는 다음과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인천 지역을 7만 명 이상의 병력과 230척의 군함이 집중적으로 대규모 상륙작전을 하겠다고 합니다. 사세보와 요코스카를 출항을 한 유엔 함정들이 또 그 이전에 전투기들이 그 인천 일대 폭격을 감행을 하면서 제공권을 장악을 하고 9월 10일부터 대대적인 그 상륙작전 기동을 합니다. 그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맥아더 원수의 현장에서 지시하는 사항들이 있고 상륙하기 위해서 출항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참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이없는 상황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기 주력 부대로 투입됐던 미국의 10군단 예하의 해병 1사단하고 7사단 이 병력들이 여기 작전 투입을 하고 나서 또 빠져나온 상태에서 다시금 원사르로 가는 어이없는 결정을 맥아더는 합니다. 이것은 저희 그 상식적인 군인이 아니라도 대단한 전략적 실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서울까지 탈환하는데 9월 28일 날 탈환해서 9월 29일 날 수도 서울 탈환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려 13일이 겁니다. 2주 가까이 걸립니다. 이 거리는 40km도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지연을 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공격 기세를 유지하면서 밀어붙였으면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서울 탈환을 한 다음에 이 대통령의 아주 그 기지에 찬 지시라고 할까 맥아더와의 대화에서 나옵니다. 왜 공격 기세를 유지하면서 계속 치고 올라가야 되지 이렇게 멈칫멈칫하느냐. 이게 38선이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38선이 이미 김일성에서 이 걷어차가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데 왜 이렇게 쉽냐. 그러면서 또
메가더가 하는 말이 물론 이 승자한테는 추격권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조금 슬로우 다운 해달라. 먼저 북한 측에게 항복하도록 요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합니다. 여기는 바로 이제 이 중앙청에서 수도소를 탈환한 후에 행사하는 겁니다만은 이쪽 보시죠. 얼마만큼 메가더 원수가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고 이렇게 딱 팔짱을 끼면서 어른에 대한 이때는 연세가 메가더 장군은 5살 어립니다. 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대통령은 1875년생이니까 1955년이니까 75세입니까? 75세고 메가더 원수는 70세입니다. 내려오시는 거죠. 이 행사 끝난 다음에 전시 내각회의를 하고 군수님과 함께 바로 언제 우리는 총반격에서 38선을 올라갈 거냐 하는 그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일권 총장이 38선 돌파 문제는 유엔군 사령관의 지시가 없는 한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허허 참 무슨 얘기야. 당신이 미국 친구야? 우리 한국 친구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지 않는가? 올라가! 그러니까 정일권 총장이 저는 분명히 한국 분입니다. 대통령께서 지시하면 즉각 그 행동을 옮기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어디로 갑니까? 저쪽 38선 일대에 있는 동해안으로 날아갑니다. 동해안에 가서 김백일 장군이 당시에 그 군단장이었습니다. 김백일 장군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는가. 분명히 38선 돌파는 엄청난 유엔군과 미측의 제지를 당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니까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바로 기사문입니다만은 기사문리에서 800m 전방에서 우리한테 계속 지금 포탄이 날아오고 있다.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 이놈의 38선을 인위적인 선 때문에 그런다. 저 38선 건너편에 있는 800m 있는 기사문리의 적 포를 작살내기 위해서 우리가 북진하고 오겠다는 얘기를 하라. 아 좋다. 그래서 워커 장군한테 전화를 합니다. 제너럴 워커, 지금 즉시 우리는 올라가서 우리한테 계속 뭡니까 부상자를 일으키고 있는 적 포를 깨부수고 오겠다. 그러니까 워커 장군은 아니다. 그건 해군군 전력으로 충분히 타격이 가능하지 않노. 그 부대들은 동굴진지에 들어가가지고 도저히 우리 그 특수부대들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바로 가겠다. 딴 생각이 없지? 아무 생각이 없다. 바로 오겠다. 갔다 오. 그럼 알겠다. 그래서 밀어붙여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대단히 우리 군의 조치들도 당당했고, 계속 이제 파죽지세로 올라가는 거죠. 우리 이 대통령의 지시도 적시적이었다고 봅니다. 이쪽 서부지전선 지역은 10월 7일 날 유엔에서는 독립 자유민주 통일정부를 지지하면서 유엔군의 38선 돌파를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뒤늦게 10월 7일 이후에 평양으로 진격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이때 백선엽 장군이 상당히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는데 실제는 백선엽 장군 지휘한 1사단은 예비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강권을 해가지고 미군으로부터 일부 전차부대를 받아가지고 가장 험준한 시변리 이 지역으로 북진해가고 미측의 기병 1사단 이것은 영국군이 같이 포함된다마는 이 개성 평양 축선으로 가장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참 우리 국군이 이 당시에 얼마만큼 사이가 충천되어 있고 밤잠을 지새우면서 계속 질주하듯이 백선엽 장군이 평양을 탈환을 하죠. 아시다시피 백선엽 장군은 어렸을 때 대동강에서 미역을 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아주 정통했죠. 그래서 평양을 탈환을 합니다. 이 장면은 10월 30일입니다.
10월 26일 날 이미 어떻게 됩니까? 저기 원산이죠. 원산에 이승만 대통령이 시찰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북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은 이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유엔군 사령관이 행사하다 보니까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10군단장 알몬드 장군의 승인을 받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까? 참 비분 관계를 합니다. 이처럼 작전 독립을 넘겨줬을 때 우리가 배타적인 행사를 못하게 되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쪽에 평양을 탈환한 후에 10월 30일 날 이 대통령은 바로 환영 행사를 하게 됩니다. 평양의 시민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통일하게 됐습니다. 우리 삼천리 금수강산에 있는 우리 한민족이 하나가 돼서 더 이상 헤어지지 맙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군중들이 몰려있는 쪽으로 내려와서 끌어안고 엉엉 웁니다. 근데 그 옆에 있었던 전일권 총장을 포함을 해서 경호팀들은 엄청나게 진땀을 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공산주의 분자들이 이 대통령을 해치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긴장하면서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얘기합니다. 물론 나를 해칠 공산분자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열기는 대우각성을 해가지고 나에 대한 신변의 위협을 주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저기 하죠. 그래서 이제 경무대로 돌아오는데 프란체스카 여사가 딱 보니까 이상한 것이 이승만 대통령 코트에 묻어 있습니다. 몰랐는데 그 묻어 있는 것을 딱 잡아가지고 프란체스카 여사 앞에다 딱 보여줍니다. 뭐였겠습니까? 이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서서라치게 프란체스카 여사가 놀라시는데 평양에서 이렇게 북한 민들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가 이렇게 올라온 거죠. 이놈이 서울에 와서 이렇게 환영을 받은 겁니다. 이 감격적인 것은 어찌 다른 표현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국군이 이쪽에 3사단과 6사단이 초산과 해산진에서 압록강에 물을 수통이 담습니다. 이 장면은 드라마틱하죠. 당시에 6사단 7년대 일대대 일중대장 이대용 대위입니다. 이대용 대위는 최초로 압록강 탈환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합니다만은 베트남 전쟁에서 공사로서 78kg의 체중이 46kg까지 이렇게 하는 포로로 잡혀가지고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기사에서 귀국하신 분이죠. 바로 그 중대원들이 이렇게 수통에 물을 담아서 이 대통령한테 봅니다. 프란체스카 여사의 난중일기에서 나오고 곳곳에 나옵니다만은 이 수통을 받아든 이승만 대통령 얼마만큼 감격에 찼는지 엉엉 울면서 드디어 통일이 됐구라는 감격 속에 그런데 난데없이 중공군이 떼거지로 지금 개입하고 있습니다. 중국군의 개입은 분명합니다. 물론 한미연합군, 유엔군이 같이 국도로 갔기 때문에 중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중국은 분명합니다. 한반도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개입하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침략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개입을 합니다. 병자호란이 그렇고 그 앞에 정멸환도 그렇고 청일전쟁도 그랬고 6.25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인은 195만이 옵니다. 떼거지로 오는 것이 인해 전술로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니다만 이 과정에서 메가더는 두 가지 강력한 주장을 합니다. 7개의 철교들이 있다. 중국군이 국경선을 넘어서 오는 철교들이 있다. 그것을
깨부숴야 된다. 그 깨부숴야 하면 계속 들어오게 돼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만주 지역에 곳곳에 그 병참 보급기지들이 있는 그 병참 보급기지를 폭격을 해서 초토화시켜야 된다. 그러나 트루먼 대통령은 있을 수가 없다. 한반도에 국한해야 된다는 거고, 또 원폭, 너무 우리가 피해가 많다 보니까 원폭을 투하해서 완전히 쓸어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과정에서 트루먼 행정부와 메가더가 끊임없이 그 트러블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일부 허용한 것이 이 단동과 신의주 사이에 있는 이 철교의 여기 이쪽 남쪽 쪽만 그 출격을 해서 폭파시키라는 소리를 합니다.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당시. 전투기동사가 그 저공 비행을 할 때 또 밑에서 대공 화포가 와서 격추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일부 지금 그 단동에 가시면은 이 철교가 여전히 그 당시에 폭파된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완전히 그 압록강에 있는 모든 교량을 폭발했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후방에 있었던 병참 보급기들을 했었더라면은 그렇게 우리가 당하지는 않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파죽스에서 밀어붙여가지고 서울이 또다시 뺏기게 되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51년 1월 2일 날 다시금 대전으로 내려갑니다. 이미 이때는 한번 겪었기 때문에 우리 서울 시민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12월 24일 날 지금 떼거지로 지금 중국이 인해 전술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빨리 안전을 위해서 피하십시오. 그래서 한 50%가 피합니다. 그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할 수 있도록 곳곳에 그 인도교가 계속 도보교라고 합니다만은 도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안전하게 그 많은 시민들이 나갑니다. 그 놀라운 것은 이 남쪽에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그 지역마다 크게는 5만, 작게는 1만 혹은 1000명씩 이 수도 서울에서 피난 온 사람들한테 안전하게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뜨거운 우리의 그 동포애를 발휘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삼척까지 그 안성까지 내려갔다가 다시금 유엔군의 반격에 의해서 치고 올라갑니다. 그 전에 그 아시는 대로 있었던 것이 장진우 전투입니다. 우리 7,000명의 전사를 하게 되는 것인데, 당시에 스미스 해병 1사단장은 이 엄청난 그 위기의 직면에서 작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후퇴가 아니고 새로운 방향으로 공격이라는 얘기죠. 그때 세계 전사상에 있을 수 없는 인도주의적인 구출 작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무려 98,000명의 함흥 일대에 있는 남쪽을 오겠다는 주민들을 모든 걸 무기들을 다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들이었죠. 거제도에서 53년 1월 달입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태어나는데, 이때 이 장면은 참 드라마틱합니다, 진짜. 바로 1.5km 전방에서는 중공군이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막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전에 그 메가더는 안전하게 모든 것에 앞서서 안전하게 북한 주민들이 원한다면은 피난할 수 있도록 철수 작전을 지시를 하죠. 지금 이 상황은 현리 지역에서 우리 3군단이 피살당하고 완전히 3군단이 괴멸되는 상황 직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기 김백일 장군이라는 유명한 그 군단장이 계셨는데, 김백일 장군이 바로 그쪽 쪽으로 가서 지휘를 하려다가 태백산맥이 있습니다. 그쪽 쪽에 저도 그 연장을 해봤습니다만은 이 태백산맥을 끼고 동해 지역하고 이쪽 쪽은 상당히 그 기류가 다릅니다. 이 험준한 태백산맥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회오리바람이 불면서 이 전투기가 그냥 추락을 했죠. 그래서 김백일 장군이
그 전사를 해서 그 1년 후에 그 남군에서 샀습니다만은 이 모습은 전형적으로 당시에 한미 연합 지휘관들이 얼마만큼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사투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메가더 장군이 계속 유엔군 사령관을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가정이 있을 수가 있죠. 메가더 결국은 51년 4월 11일 날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서 해고를 당합니다. 그 후에서 4월 19일 날 미 상하 양원에서 연설을 합니다. 공산주의는 몰아내야 될 집단이라고. 그러면서 All the soldiers never die. Just fade away. 노병은 죽지 않고 결국 죽지 않고 단지 사라질 뿐이라는 아주 그 메시지를 전하죠. 그 다음 날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무려 70만의 환영 인파들이 옵니다. 미국 시민들이 얼마만큼 메가더를 존경하고 한국 전쟁의 영웅으로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벤프리스 장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벤프리스 장군이 얼마만큼 귀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와중에 사실상 서울대학을 포함해서 많은 학교들이 정상적인 강의가 없었습니다. 피난해서 부산에 가서 그 운동장에서 혹은 뭐 골짜기에서 나물 그늘 밑에서 강의를 합니다만은 그 와중에서 4년제 미 육군사관학교 똑같은 그 정규 장교들 양성하는 사관학교를 창설을 해야 된다고 무려 4번, 5번에 걸쳐서 이 대통령한테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52년 1월 20일 전쟁 와중에 진해에서 사관학교가 출범이 되죠. 그 후에 이제 지금 태릉의 화랑대로 옵니다만은 이것은 백선엽 장군이 이 지리산 공비 토벌 작전을 위해서 8사단과 수도사단을 끌고 이 지리산 일대의 공비들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작전을 합니다. 만약에 이때 이 후방 지역에서 계속 준동하도록 북한 군들의 활동을 허용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상당한 정도로 중요한 작전이었습니다. 대대적으로 소탕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951년 말리크 주 유엔 소련 대사가 지금 치열하게 격전이 이루어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속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전사하고 있다. 어느 쪽도 승세가 잡혀있지 않지 않느냐. 더 이상 전쟁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휴전협상에 임합니다. 그 이전에 이미 트루먼과 스탈린, 모태똥과는 어느 정도 그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제안을 하고 나서 바로 공산 측과 유엔 측이 개성에서 회담을 하죠. 그 후에는 바로 이 상황, 2년 동안의 상황은 수없는 고지를 놓고 피하간에 뺏기고 뺏는 한 예를 들자면은 백마고지의 경우도 그 일개 고지를 점령했다가 또 피탈당하고 또 올라가고 수없는 야포와 폭격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거기 희생자들이 무려 15만이 넘습니다. 이 일개 고지를 놓고도. 참 곳곳에 지금 이 지역에 곳곳에 수없는 전쟁이 전투가 벌어지는데 한 치의 땅이라도 뺏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는 거죠. 지금 바로 이 상황은 현재의 휴전선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서부 지역이 남쪽으로 내려와 있고 이 382남까지 내려와 있고 이 중동부 전선을 포함해서 이 동부 전선은
무려 85km까지 북상합니다. 여기서 던져주는 시사점이 대단히 큽니다. 중동부 전선은 우리 국군이 싸웠던 지역이고 이 서부 전선은 유엔군 중심으로 싸웠던 지역이었습니다. 한 치의 땅이라도 우리가 뺏겠다는 그런 결사항전의 자세로 임했던 우리 국군과 달리 여기에는 밀리는 거였죠. 참 외국한테 힘을 빌려서 싸운다는 것이 이렇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바로 이 사진은 끝까지 해방 뭡니까 휴전 직전 53년 7월 20일이니까 일주일 전이죠. 이승만 대통령께서 금성 돌출부 작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북한군과 포함해서 유엔군에 박살내기 위해서 유엔군을 완전히 소탕하기 위해서 금성지구 전투에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피탈당하는 상황입니다. 아주 특이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이 정일권 육군 총장이 총장을 하다가 그만두고 미국의 미 육군 지휘참모대학 가서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온 다음에 갑자기 그 백선엽 장군이 그 당시 총장에 있었습니다. 백선엽 장군을 통해서 이 사단장을 하라고 합니다. 이 총장이 갑자기 사단장을 하니까 상당히 충격을 받았죠. 그게 아니고요. 3개월 단위로 총장을 하고, 그러니까 사단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미 10군단의 부군단장을 하고, 그 다음에 2군단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컴백을 해서 육군총장을 하신 다음에 계속 하겠다는 의도를 지금 대통령께서는 갖고 계십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참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정일권 육군총장 당시 2군단장은 제대로 그 야전 지휘를 한 캐리어가 없다 보니까 이 대통령의 깊은 사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투 경험을 쌓고 실질적으로 육군을 지휘를 해야 육군이 똑바로 갈 수가 있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참 열사병이 걸려가지고 거의 숨을 거두기 직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작전 지휘를 못하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와서 가서는 지금 화천까지 데려와서 완전히 우리를 쑥대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저지한 것만도 큰 공이라고 하면서 격려를 합니다. 뒤에는 그 백선엽 장군입니다. 백선엽 장군이 처음으로 이제 대장이 되죠. 오른쪽에는 그 아주 트러블이 있었다는 막스 테일러 8군 사령관입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6.25 전쟁을 하면서 전쟁을 지휘를 하고 미측과의 협조를 하는 모든 것들을 뒷바라지를 했던 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프란체스카 여사입니다. 이 프란체스카 여사는 이미 나이 차이가 많습니다만은 그 프란체스카 여사의 여러 가지 그 기록에 의하면은 이 대통령을 아버님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연인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절대 충성을 바쳤던 내조를 하셨습니다. 특히 영어를 잘하셨고 물론 오스트리아 출신입니다만은 많은 그 견문이 있었던 분인지라 1941년도에 썼던 Japan Inside Out, 일본 내막기라는 그 책을 쓸 때도 무려 3번에 걸쳐서 한 350페이지짜리 책입니다만은 그 책을 전부 타이핑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고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사관을 임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관이라는 분이 너무 미사역으로 해서 당시 딴 데서 일하고 당신이 프란체스카에서 당신이 사관이요. 그래서 매일같이 6.25 전쟁 때는 매일같이 일기를 쓰도록 합니다. 그래서 딱 그 밀착 보좌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없는 비밀 외교 문서, 공문서, 스피치, 편지, 밤을 새우면서 프란체스카 여사가 합니다.
이 손등이 완전히 막 피멍이 들어가지고 또 눈이 완전히 짓눌려가지고 기진맥진 상태에서도 이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십니다. 아, 일기 오늘 내가 했던 동정한 일기들 한번 보자 해가지고 쭉 보면은 야, 참 잘했네. 그렇게 잘 썼어. 하면 그냥 그 피곤이 그냥 완전히 가실 정도로 그렇게 그 내조를 하셨던 분이죠. 뿐만 아니라 곳곳의 고아원들 어떻게 합니까? 참 그 당시에 전선에서 싸우는 국군 플러스 부상 거리 위에서 신음하는 우리 부상병들 수십만의 다리 밑에서 떨고 있는 우리 그 피난민들 이 속에서 우리 이 대통령 어땠습니까? 저쪽 경북도지사 관사나 경남도지사 관사에서 그 피난사령을 할 때 난로를 안 쓰겠습니다. 난로를 쓰지 않게끔 해가지고 그 막 이렇게 담요를 덮어 씌우고 직무를 하셨던 거거든요. 이 청백한 모습, 뭐 프란치스코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참 이 두 분의 역사상의 6.25 전쟁에 이 두 분이 안 계셨더라면은 과연 공산주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54년 6월 10일 날 반공포로를 석방합니다. 대단히 무서운 결단이었습니다. 이 반공포로 석방을 한 것은 아시듯이 계속 협상을 통해서 휴전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멈추겠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걸 결사 반대를 했던 입장에서 자기가 의도하는 많이 한다 하더라도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북한의 유혹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동맹 체제를 군사 동맹 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의도적으로 하게 됩니다. 원영독 헌병총사령관을 포함을 해서 갑작스럽게 6월 10일 있기 열흘 전에 경무대에 어떻게 됩니까? 소집을 해가지고 이런 중대한 결단을 내린다. 그래서 여기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해가지고 2만 2천여 명의 전국에 있었던 포로들을 반공포로들을 석방을 합니다. 난리가 납니다. 트루만도 분개를 하고 메가더도 진노를 하고 뭐 이런 상당히 어마어마한 상황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로버트스라는 그 국무부의 그 특사가 오죠. 그래서 몇 가지의 상호방위 체계를 체계해줘야 된다. 20개 사단의 그 사단을 증편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수십억의 전후복구를 해야 된다. 뭐 등등의 요구를 관철시켜 가지고 결국은 8월 8일 날 달라스 한미 상호방위자가 가조인하기 위해서 서울에 옵니다. 배종태 외교부 장관이었죠. 드디어 이제 휴전을 합니다. 7월 7일. 그 휴전하기 전에 가장 큰 것들은 포로 소환 문제였고 DMZ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 했는데 결국은 포로 소환 문제가 심각한 이유가 됐던 것은 우리의 많은 남쪽에서 소년병 어린 아이들까지도 북한에 징집을 되어가지고 이 친구들 또 잡혔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우리의 새끼들이 북한 인민군에 의해서 끌려가가지고 총뿌리를 우리에 대가지고 또 이놈들이 우리한테 또 포로를 잡힌 겁니다. 이 상황에서 포로 석방의 문제는 대단히 아주 얽혀있는 겁니다. 북한 측은 무조건 북한 인민군에 소속되어 있던 포로들은 북한으로 가야 된다, 송환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은 자유의사에 맡기는 것이 일일이 다 맨투맨으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많은 친구들이 나오죠. 두 번째는 이 DMZ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DMZ의 평화지대화 문제가 나옵니다만은 DMZ는 접촉선으로부터 할 것이냐, 현재 유엔군과 공산군이 접촉하고는 라인으로 할 것이냐, 혹은 38선을 할 것이냐 놓고 수없는 논란을 거쳐서 결국은 접촉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 상태가 되는 건데 북방한계선이 있고 군사분계선이 있고 남북한계선이 있습니다. 그 안에 GP가 있고 그 수없는 그 군사분계선 팻말이 있죠.
그 후에 이제 이런 감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유엔군 사령부에서 운영하는 감시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군사정전위원회하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중립국 감시원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중립국 감시원으로 활동을 했던 중공군은 이미 그 일찍 철수를 했고 57년도입니까? 류자오 몇 년도에 하죠? 58년도인가요? 예. 58년도에 우리 그 중국 인민해방군의 그 서울에 있는 국방부관 두 국방부관이신데 하여튼 초청을 했습니다. 하여튼 중국 사람들 나쁜 놈들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이런 지금 6.25 전쟁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팽덕회가 중국 지원군이었었습니다. 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이었고 크라크 유엔군 사령관. 근데 결국 우리가 서명을 않게 되죠. 이것이 이제 두고 탈을 하게 됩니다만은 정은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시위원회가 있는데 그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죠. 북한에 의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DMZ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관할권이 유엔군 사령관에 의해 행사되다 보니까 유엔군 사령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전협정 관리의 주체입니다. 그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대단히 그 휴전협정을 통해서 전쟁에 멎게 되죠.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무려 380만 정도가 전사상자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좁은 지역에서 이만한 피해가 있다는 것은 여기는 중국군도 다 포함됩니다만은 미군이 36,700여 명입니다. 보십시오. 대단히 야속한 백성들입니다. 국민들입니다. 우리는. 미군이 이라크에 참전을 요청했습니다. 전투병을 파견해달라고. 못 가겠다. 못 보내겠다 합니다. 기껏 가는 게 3,000명의 평화유지군이었습니다. 지금 미군이 28,500명이 와 있습니다. 10불을 보내면서 생색을 냅니다. 그 후에 이명박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 전투병을 파병하라고 했을 때 생색을 내죠. 우리 370명입니까? 우리 특선부대들이 경비요원들을 보냅니다. 참 어이없는 것은 이 밖에 나가서 싸우지 못하도록 뭡니까? 우리 지방재건작전, PRC라고 합니다만은 지방재건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그 포이카 요원들이라고 합니다만 그 요원들이 다리를 놓거나 학교를 놓거나 의료사업을 할 때 그걸 경호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국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일체 그런 임무를 하지 않도록 나가서 아프간 나가서 하다가는 우리 애들이 죽는다는 거죠. 다친다는 거죠. 이런 나라입니다. 이게 도대체가 이게 웃기는 나라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딴 나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나갔는데 우리 애들의 그것만 생각하는 참 야박한 친구. 이건 뒤에도 여러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6.25 전쟁은 인류 문명사적인 차원에서 세계 공산주의 적화 전략을 차단시켰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위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공산화됐더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도미노 현상에 의해서 세계는 적화됐었을 겁니다. 6.25 전쟁이야말로 실패한 전쟁이라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렇게 딱 공산주의 확산을 차단했다는 차원에서 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됐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6.25 전쟁은 공산주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우리의 반공의식과 이데올로기를 무장시킨 결정력이 계기가 됐습니다. 6.25 전쟁은 6.25 전쟁을 통해서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됐죠. 물론 6.25 전쟁을 통해서 서방 세력과 같이 그 많은 사람들이 참전한 결과이기도 합니다만은 완전히 인위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남쪽이 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국가 전략으로 전환하게 되는 모멘텀이 됩니다. 또 6.25 전쟁은 양반과 쌍놈으로 그 신분 사회가 엄격했던 우리 한국 사회를 완전히 뒤엎습니다. 그래서 정태적인 한국 사회가 이 동태적인 사회로 변천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수십만 수백만의 난피난민들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이게 한국 사회가 완전히 새롭게 개조가 되는 그런 이런 피해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6.25 전쟁은 참으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전쟁이지만은 6.25 전쟁의 과제는 이렇습니다. 결단코 6.25 전쟁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야 되고 또 전쟁이 난다면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온전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과제죠. 우리가 도움을 받았던 나라들한테 분명히 빚을 갚아야 된다고 봅니다. 해방 뭡니까? 휴전 이후에 1954년 11월 14일 날 공교롭게도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 사령관과 한미 합의 의사록에 서명을 합니다. 저는 이 결정은 이 대통령은 분명히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 결정이 뭐냐면은 유엔군 사령관은 한국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이 적대 행위가 지속되는 한 얘기에 있습니다. 이 한반도 지역에서란 말이에요. 그러나 유엔 사령부가 한국 방어임을 계속 수행하는 한 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은 여전히 유엔군 사령관이 행사한다는 것이 54년도에 있었던 한미 합의 의사록입니다. 이것이 뒤에 계속 꼬리를 물고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저기를 가죠. 이 대통령이 54년도에 미국을 갑니다. 덜러스와 아이젠하워를 만납니다. 당신은 우리 때문에 대통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 방공 포로 석방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경악하게 하는 못된 짓을 합니까? 하는 식으로 더 이상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달라스가 그 얘기를 하죠. 여보시오. 당신네들이 내 늙은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국전쟁에 참전하지는 않았지 않느냐.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수호하기 위해서 싸우러 온 것이 아니었느냐 말이야. 나 이승만은 이 포로를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말이야. 그게 뭐가 잘못되느냐 얘기를 합니다. 분단을 이렇게 시켜놓고 휴전을 통해서 다시금 이렇게 분단을 한 당사자들이 당신네들 아니냐. 이 업보를 당신들 받을 것이다 하는 아주 비판을 합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합니다만 베트남 전쟁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얘기가 나오죠. 보낼 때 이 작전 통제권은 한반도 내에서만 한다는 그 한미 합의 간의 어그리먼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전 통제권을 우리 최명신 사령관을 포함해서 우리 주월 한국군 사령관이 통제를 해서 혁혁한 전과를 합니다. 이라크에서도 우리가 직접 작전 통제권을 행사를 했고요. 이 사진은 제가 1976년도 9월 13일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바로 그 8군의 유엔군 사령관이 있는 집무실에 갑니다. 사령관님. 딱 사령관님실에 들어가는데 천장의 벽에 지도로 도배를 했습니다. 이쪽에는 한 500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너무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 전에 한 보름 동안 서부전선에서 동부전선까지 DMZ를 쭉 둘러보고 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리차드 G. 스틸러 유엔군 사령관 집무실에서의 그 모습은 저한테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전방에 갔을 때 선배들이나 군단장 이런 분들도 만났었는데 그분들은 저 어린애 육사 생도들 앞에서 그 이상한 얘기들만 하고 또 갈 때 관사나 CP의 그 지휘관 집무실에 이렇다 뭐 교범 한두 권도 있고 책 같은 거 있는 지금 다룰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척박이 있었습니다. 통일된 꿈이랄지 북한군을 쳐서 우리의 웅지인 대한민국을 한반도를 통일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고 이상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 모습과 유엔군 사령관 집무실에 딱 갔을 때 전부 작전 지도를 도배를 하고 책이 있는데 딱 제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성룡의 징비록이라는 책하고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가 있어서 사령관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좀 보겠습니다. 딱 봤습니다. 난중일기를 보니까 딱딱 그 영어로 한문으로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딱 선을 긋고 이렇게 언더라인을 치면서 아니 이 책을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가 구하고 이거 그러면 직접 쓰신 겁니까? 내가 썼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떻게 저런 그 병서들을 직접 보실까?
알고 보니까 아버님이 그 중국 지역에 있는 미군 사령관으로서 3스타로 꽤 오랜 기간 동안 하시는데 그때 자기가 4년 이상을 중국에 있을 때 중국어에 대해서 상당히 감각이 있었고 아버님이 계속 병서들을 보셨기 때문에 한국에서 나온 병서라는 책들은 다 본 겁니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성룡의 징비록이나 수없는 우리의 그 선조들이 쓴 그 귀한 책들을 독파를 하고 한 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도대체가 왜 그런가 말이야. 전방에 있는 우리나라를 지키고 싸워서 이기겠다는 그런 군인들은 얼빠진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야심찬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전투 의지에 충만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는 왜 이런가 말이야. 그래서 생뚱맞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령관님, 당신은 어떻게 해서 60만이나 되는 우리 한국군이 그 당시에 4만 3천 명이었습니다만은 4만 명밖에 안 되는 미군인데도 한국군 작전 통제를 하십니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충격을 받으셨던지 남산 쪽을 이렇게 보시더니 이렇게 딱 태울 한참 얼굴에 빨개지시면서 그러십니다. 정생도 우리가 뺏어오지 않았지 않소 작전 통제권을.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불만이야?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불만인 거 없고요. 당연히 우리한테 되돌려 주셨어야죠. 이게 지금 1950년, 1976년입니다. 25년 지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당신이 왜 행사를 합니까? 하는 것이 제 아주 원망 어린 그 생뚱맞은 질문이었습니다. 이 옆에는 이병태 중령이 있습니다. 그 후에 YS대 국방장관 했던 분인데 저는 막 꼬집습니다. 여기 이 새끼 나쁜 놈이십니다. 그래서 그냥 꿋꿋하게 계속 어떤 말씀하신가 들었습니다. 그래? 이 작전 통제권이 단순하게 국적을 달리하는 연합군의 이게 아니고 그거구만. 작전 통제권이라는 것은 국적을 달리한 군대를 어떻게 편조시키는가, 작전 책임지고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교리적인 측면의 작전 통제권입니다. 그러나 작전 통제권이라는 것은 수없는 외부의 침략을 피로써 지켜왔던 선조들의 얼과 혼이 어려 있는 조국 강토를 오랑캐들에 의해서 왜군에 의해서 짓밟힐 수 없다는 그런 비장감을 가지고 지켜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싸웠을 때 이 땅을 뺏기지 않는 것이지 이래라 저래라 용병처럼 상급 외국군 사령관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다는 아주 저한테는 상당히 충격입니다. 왜 베트남 전쟁에서도 한국 전쟁에서 이렇게 성공을 못했던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당연히 한국군이 행사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아직은 너희들이 어려. 그건 빨리 찾아와야 돼요. 그게 사실상 저한테 작전 통제권에 대해서 갖게 되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만은 이분입니다. 참 이분은 저를 이끌어줬던 상당한 정도의 멘토 역할을 그 이후에도 하십니다만은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이 됩니다. 1978년 11월 1일이죠. 주한미군이 빠져나가고 계속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유엔사의 문제가 여러 가지입니다. 유엔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결국은 박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연합사 창설이 돼가지고 한미 간에 한국방어를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서면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전에 1973년도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서 파리 평화협정에 의해서 철수되는 상황, 그 75년도에 결국은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순간, 당시 이 대통령 아니 박정희 대통령은 놀라울 정도의 충격을 받고 우리 군을 새롭게 개조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범 캠페인을 벌입니다. 그게 자주국방입니다. 그래서 율곡사업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73년도에 이런 지시를 합니다. 우리 군은 미군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전력을 증강하라. 작전 통제권 우리가 받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빨리 준비하라 하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쭉 진행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노태우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에서 작전 통제권 환수를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민주화에 의해서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만 미국도 구소련이 몰락하고 소련 위협이 사라지면서 동아시아 안보구조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이스트 에이시아 시큐리티 이니셔티브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한반도 방어의 한국화를 주장을 합니다. 바로 그 선상에서 맞아떨어지는 것이 이 작전 통제권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YS 때 1994년 12월 1일 날 평시작전 통제권이 연합사회에서 합참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나 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합권한유임상이라는 건데 이 코다에 의해서 여전히 연합사령관이 작전 통제권을 평시에 넘겨줬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합니다. 작계를 발전시키고 작계라는 건 뭡니까? 전쟁이 났을 때 이게 승리할 수 있는 전반적인 지략입니다. 그런데 따른 연합훈련을 작전 통제를 하고 심지어 무기 사들이는 문제에 대해서 뭡니까? 전력 소요도 제기할 수 있는 권한까지 하는 조기경보 능력도 여전히 조기경보도 유엔 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그 이후에 다음과 같은 너댓 가지 이유로 한미 간에는 작전 통제권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는 문제는 우리 한국의 격상된 국력,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위상, 우리의 자존감, 국제적 수준의 우리의 국군, 자랑스러운 민주정치라는 민주화된 것에 대해서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또 미국도 이 주한미군을 포함해서 해외에 주둔 미군을 재배치하는 계획에 의해 GPR이라는 것을 글로벌 포스처 리뷰라는 걸 통해서 21세기의 새로운 위협인 중국 군사위협과 우발 사태에 대한 컨틴전시 계획의 일환으로서 재배치를 전면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은 북방의 군대에서 북한 위협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우발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하겠다는 것으로 그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서 작전 통제권에 의해서 구속이 되게 된다면 주한미군이 마음대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미 합의에 의해서 어떻든 노무현 정부 때 작전 통제권을 2012년 4월 17일 날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죠.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때 천안 사태와 핵 위협에 따라서 2015년 12월 1일부로 재연기를 합니다. 또다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시험이 있으면서 또다시 이 문제가 북핵 미사일 위협에 따라서 조건에 의해서 2014년도에 조건에 의해서 전자권 전환으로 시기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에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가 5월 11일 날 출범한 직후인 채 2달이 안 돼서 6월 30일에 워싱턴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조인트 커뮤니케에 의해서 합의를 합니다. 그 합의 내용은 조건에 의해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조속히 전환하는 데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 작전 통제권 조기 전환에 대해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6월 29일 날 바로 주한미군 사령부의 새로운 출범을 알리는 청사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용산시대에서 평택시대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단순한 위치의 변화가 아닙니다. 분명히 주한미군은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피해에 의해서 언제든지 나갔다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444만 평의 주한미군은 세계 최대의 해외 미군 기지입니다. 이 전략적 주기성이라는 것은 훨씬 더 예전보다 6.25 때 16개 지역 중에서 15위라고 했습니다만 그것과는 달리 한반도의 전략적 중기성은 커졌습니다. 이겁니다. 주한미군을 포함한 평택을 포함한 오산과 군산, 평택의 군항은 어떻게 됩니까? 중국이 가장 위협적인데 중국의 이 비수를 꽂는 지역에 해당됩니다.
중국의 전략적 중심은 여기 있습니다만 베이징입니다. 베이징 못지않게 군의 요충 지역은 칭다오와 따렌입니다. 그 지역에 겨장하는. 근데 공교롭게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서해 지역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라집니다. 청일전쟁도 그랬고 6.25 때도 전혀 얼씬거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해 지역을 만약에 중국 인민해방군의 해군이 장악을 하거나 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전쟁이 일어나면 실질적으로 중국이 우리 주한미군을 포함해서 이 전략적 타겟을 지향할 겁니다. 만약에 없다면 이거 어떻게 될 겁니까? 미사일 때려잡아야 되고 증원전력이 와서 그 중국의 서해 지역의 제어권을 뺏기게 되면은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임진왜란때 이순신 제독이 장군이 이 서해 지역을 남쪽에서 막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임진왜란 때 고통을 당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이 작전 통제권은 두 가지의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작전 통제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전략으로 동맹이 과도하게 의존하는 안보로부터 떨쳐 일어나서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이 땅을 지키겠다는 결의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하는 가장 큰 또 목적은 지체제를 일원화해서 한국군이 주도해가지고 평시에는 평화체제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힘으로 뒷받침해주고 유사시에는 북한 지역에서 쓸어버려가지고 자유민주 통일정부를 완성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계속 미군이 사령관이 돼가지고 하는 게 되면은 6.25 전쟁 때서 보셨듯이 저희들은 쓸 자리가 없습니다. 간섭과 통제, 전쟁 목표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수없이 미군의 전쟁 목표는 달라졌습니다. 유엔군의 전쟁 목표는. 처음은 38선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통일 한국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영예로운 철수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전에 의해서 종전하는 이게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관되게 통일을 지향한 전쟁 목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작권을 우리가 행사하지 못한다면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평소에도 전작권을 행사를 해야 우리 군이 왜 이렇게 유보적이 됐습니까?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우리 군대는 한반도의 평화와 전쟁을 억제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데 얼마만큼 기여했는가? 전쟁을 억제하는 기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수없는 국지 도발과 테러에 의해서 우리가 휘몰려 왔었습니다만은 여기에 제대로 된 군대가 못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유엔군 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는 정전식 교전 규칙에 의해서 적이 포로 쏘면 포로만 때려야 된다. 말이 보십시오. 우리의 대낮에 2010년도 11월 23일입니까? 오후에 대낮에 북한으로부터의 집중적인 폭격을 받고 연평도가 아수라장이 됐었습니다. 그때 출격을 했었습니다. 미군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비례성의 원칙에서 포는 포로만 쏘라는 겁니다. 거기 출격했던 우리의 전투기들 F-16K, KF-15 유람 비행을 했다는 겁니까? 대한민국 영토가 유린되는 그런 그 처참한 상황 하에서 우리 군대가 우리 군사력 운영할 수 없는 것은 뭡니까?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군의 통수권자였습니다. 확전되지 않도록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중국 친구들도 얘기하고 많은 친구들 얘기합니다만은 그때 조졌어야 되죠. 이런 병신 같은 군대가 어디가 있습니까?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지금도 뭐 그런 것이 그 한미 간에 합의가 됐다고 봅니다만은 가지고 되면은 작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우리 군이 한 것 뭡니까? 2011년도입니까? 1월 내에서 아덴만 작전 바로 보십시오. 우리 군이 그렇게 그 허술한 군대가 아닙니다. 상당히 막강합니다. 이때 직접
합참에서 작전 지휘를 했던 친구는 이성호 장군인데 저희 동기생입니다만은 여기에서 합참에서 그 멀리에 있는 아덴만 여명작전을 했던 우리 청해 함정을 지휘를 했습니다. 또 미군 정보를 받았죠, 물론. 이렇게 잘 싸웠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겁니다만은 이 작전뿐만 아니라 2015년도 8.20 작전이 있습니다. 8.20 작전은 목함드리지 사건에 의해서 우리 그 장병 2명이 날아가는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직후에 있었던 작전이었는데 북한으로부터 대공포를 포함을 해서 3발이 우리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우리 육군단장은 체크를 해놓고 우리 지역에 피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원점 타격을 우리 군에서는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원점 타격을 하면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북방 한계선과 군사번개선 사이에 GP 사이에 있는 지역을 박스를 그렸습니다. 박스를 그려서 400바이 500의 TOT 사격 지역을 설정해 놓고 사거리 연장탄을 통해서 한 20km 후방에서 빵 때렸습니다. 때려가지고 그 지역에 그것을 관측했던 전방 관측자하고 UAV가 있었는데 아주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막 거기에 환호성을 질렀고 또 때려서 29발을 쏜 겁니다. 이 사건은 8.20 작전은 그 후에 남북 한가의 고위급 그 당시에 김관진 안보실장하고 황병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해서 결국은 여기에 사과를 했었고 그 앞에 뒤늦게 친구들이 뭐였냐면은 완전히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북한 인민군들이 이 사건이 김정은한테 간 것이 아주 심야했던 것 같습니다. 자정을 위해서 기밀 회의를 하고 나서 준전시 상태를 그 다음 날 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 고위급 회담에서 해제를 하고 하는 등에 이제 있었습니다만은 북한이 이렇게 그 사과를 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작년도 11월 29일 날 04시 전후에서 우리가 식별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북한의 화성 15호였었습니다. 평양에서 한 40km 북방에 있었던 지역에서 그 이동 발사대가 움직여서 쏜 것을 식별을 하고 바로 6분 후에 우리의 육군의 현무, 해군의 해성, 그다음 공군의 스파이스 5000이 정확하게 동해상의 그 가상 표적 지역을 선정해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브룩스 연합사령관도 어마어마하게 놀란 우리 군의 유용을 자랑한 것인데 만약에 북한이 우리 지역에 핵미사일 공격을 감행한다는 징후가 포착한다면은 이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군이 보여준 겁니다. 우리 군 허술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작전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작전 통제권을 받아오면 국방비가 많이 더 들어가는 것이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6% 이상입니다. 그 직접적 유혹을 받고 있는 모든 많은 나라들이 지금 저희들은 2.8%입니다. 2.4%입니다만은 현 앞에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GDP 대비 국방비뿐만 아니라 매년 국방비의 재정 증가율 대비했을 때 증가율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8.3%였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6.5%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4.4% 내려옵니다. 무려 50% 깎입니다. 보수 정권이라는 그 앞에 정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가 난 다음에 소련이라는 것을 살라고 사야 된다 하니까 여보시오. 왜 소련을 사야 돼? 미군들한테 의존하면 미군들을 쓰면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백령도에서 지금 그 해상 초계 작전을 하는 상황인데 이런 철부지 같은 친구가 대통령을 했습니다. 참 어이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국방비 문제는 당연히 현 정부는 아시는 대로 작년도 재정 증가율이 7%였었습니다. 매 1%씩 0.1%씩 올려서 3% 가까이 올리겠다는 약속을 지켜드리라고 봅니다만은 남북한 대비해서 이처럼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대한민국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작전 통제권에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필수 전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국군이 주도할 수 있는 신연합방위 체제의 핵심 전력을 확보하는 거고 안보 환경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본 크라우제비츠가 얘기했듯이 이 작전 통제권은 죽고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전쟁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민과 정부와 군이 함께 이 작전 통제권을 전환받을 수 있도록 전자권을 전환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국민의 이런 압도적인 국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우리 스스로가 지킨다는 그 결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그 안보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다만 6가지가 요구됩니다. 첫 번째는 비핵화 분명히 해야 되겠죠. 핵을 완전히 폐기시키는, 미사일 폐기시키는 것. 두 번째는 남북관계 진전시키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좀 상당한 정도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공격용 무기들을 해체시키거나 후방으로 빼는 이런 남북 간의 군비 축소, 단계 축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무장 해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의식한 남북한 군사통합 차원에서 남북한 군축 문제는 논의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평화협정 문제죠. 평화협정에 제일 문제가 된 것이 주한미군의 문제입니다. 주한미군은 다음과 몇 가지 이유에서 결단코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에도 아니 통일 이전까지 통일 이후에도 지속돼야 된다고 주한미군은 지속 주둔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내 정치 문제, 경제적인 타격 문제, 그다음에 통일 이후에 안보 전략을 구사할 때 끊임없이 외부 세력들이 한반도에 대해서 해경을 장악하기 위해서 군사 개입을 해왔는데 그것을 배제한다는 차원 등등으로 인해서 주한미군 지속 존재하는 보고 또 한 가지는 이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협력 안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하나는 이 동북아에 있는 국가들이 재해 전환이 있을 때 동북아 지역 신속 대응군을 구축을 해서 편성을 해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지역의 협력 안보 질서로 전환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겁니다. 삼축체계라는 것이 킬체인과 KND 그다음에 KNPR입니다만은 적의 핵미사일 위협의 징후를 포착했을 때 그것을 사전에 타격하고 일부가 날아왔을 때 공중에서 요격하는 것이고 또 전쟁 지휘부라고 할 수 있는 평양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특수부대를 투입을 하고 아주 그 지하 침투선까지 해서 완전히 숙대밭을 만드는 이 계획이 꽤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면 이것은 새로운 연합사를 대체하는 미래 연합사령부입니다. 지난 2월 14일 날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연합사를 대체하는 미래 연합사령부를 창설하게 됩니다. 사령관에는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이 맡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과 유엔군 사령관은 계속 역할을 합니다. 하듯이 한미 간에 상당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계속 이것도 존속이 돼야 되는데 유엔군 사령부가 하는 역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사시에 일본에 있는 기지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고 유엔사가 존속됐을 때 한반도에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거치지 않고도 계속 참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사가 해체가 된다면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참전 권고안이 결의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보이콧을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엔사는 계속 지속돼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6.25 전쟁은 말씀드렸듯이 공산주의의 세계 적화 전략을 차단시켰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6.25 전쟁에서는 이 휴전선에서 멈춰있는 전쟁으로 끝나다 보니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작전 통제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우리 군대를 마음대로 운영할 수도 없었고 전쟁 목표를 구현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교훈이 크다. 따라서
그런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작전 통제권을 환수를 해야 된다. 전환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제일 그 결론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 독립, 민주, 통일 정부를 원했습니다. 이 작전 통제권 회복이야말로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 민주, 독립, 통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는 기회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